여러분,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한 비밀이 사람 하나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단톡방에서 쫓겨난 어머니, 그녀가 숨겨온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가족 단톡방에서 쫓겨난 74 어머니가 사흘 뒤 집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식탁 위 한 장의 편지. 그 안에는 자식들도 몰랐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요.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를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마음을 담아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글의 하이라이트. 새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영숙순댓국 패밀리. 엄마 빼고는 아무도 못 나가는 방이에요. 방장, 장영숙으로 설정 완료. 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 셋이 쫓겨나도 엄마는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 알림을 천천히 눌러봤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나 같은 늙은이한테 아직도 이런 자리가 남아있네. 창밖에는 시장 골목 특유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핸드폰 자판을 어색하게 눌러 첫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짐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나이에야 겨우 알겠네. 그렇게 단톡방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이제 가장 먼저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안쪽 40년 넘게 자리를 지킨 영숙순댓국 간판 아래 셔터가 반쯤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었는데도 손님은 한 명도 없었죠. 장영숙은 무릎을 한번 주무르며 빈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줄을 서서 먹던 집이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불 앞에 서 있어도 손님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프랜차이즈 국밥집이 골목 입구에 생기면서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가스불을 끄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난 뒤로 하루 종일 서 있는 게 힘에 부쳤거든요. 예전처럼 새벽부터 뼈를 고아서 진한 국물을 만들고 싶었지만 이젠 그럴 체력도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냥 접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자 고요한 정적만 흘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했죠. 낡은 소파에 몸을 기대자마자 손에 쥔 스마트폰이 진동을 울렸어요.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몇 개 올라와 있었습니다. 큰아들 선우가 먼저 글을 올렸더군요. 이번 달 엄마 병원비 영수증 사진 좀 찍어 보내주세요. 곧이어 며느리 다인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네, 어머니 실비 처리해야 해요. 그냥 막 다니지 마시고요. 영숙은 작게 웃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다 돈 얘기더라고요. 손가락을 느릿느릿 움직여서 답장을 쳤습니다. 알았다. 내일 병원 가니까 그때 받아서 보내줄게. 다인아, 너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읽음 3표시만 남고 답이 없었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시장 앞치마가 구겨진 채 한 구석에 놓여 있었고 벽시계는 칼같이 9시를 가리켰죠.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어제 먹다 남은 반찬이 전부였어요. 밥을 새로 하기는 귀찮고 해서 전기밥솥에 남아있던 밥을 조금 퍼서 찬 김치에 비벼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라 맛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TV를 켜니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선 가족들이 모여 밥을 먹으며 웃고 떠들었죠. 영숙은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땐 저렇게 시끄럽게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그런 날들이 너무 오래전 일 같았습니다. 문득 선우가 고등학생이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학교 끝나면 가게에 들러서 순댓국 한 그릇 뚝딱 비우고 가던 모습이 어제 일처럼 선했거든요. 둘째 준호는 밥보다 국물을 더 좋아해서 국물만 따로 한 그릇 더 달라고 하곤 했죠. 막내 지은이는 어릴 적부터 순대를 못 먹어서 국수만 말아주면 좋아했었습니다. 그때는 힘들어도 행복했어요. 애들이 엄마 밥이 제일 맛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젠 다들 각자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모이는 게 전부였죠. 영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쿡쿡 쑤셔왔어요. 병원에서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했거든요. 애들한테 손 벌리기는 싫었고요. 휴대폰을 다시 들어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우가 또 메시지를 남겼더군요. 엄마, 이번 주말에 못 갈 것 같아요. 애들 학원 끝나고 바로 처가 가야 해서요. 준호도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주말에 공방 작업 밀려서 힘들 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지은이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 주 야간 근무 연달아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영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애들 다 사람 되어서 잘 살고 있으니 엄마로서는 잘 산 거겠죠. 조금 서운한 건 아마 욕심이겠거니 싶었습니다. TV에선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영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가게 문을 열어야 하니까 일찍 자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조용히 저물어 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숙은 정형외과 외래 진료를 마치고 은행에 들렀습니다. 공과금 몇 가지를 납부하고 나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죠. 무릎이 쿡쿡 쑤셔와서 은행 근처 카페에 잠깐 들어가 앉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휴대폰을 꺼냈어요. 병원비 영수증을 사진 찍어서 가족 단톡방에 올리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휴대폰을 켜자마자 단톡방에 메시지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다인이 먼저 글을 올렸더군요. 선우 씨, 솔직히 우리도 이제 한계예요. 병원비, 약값, 택시비까지 다 우리 카드에서 나가요. 선우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오늘 저녁에 누나, 동생이랑 단톡으로 얘기해보자. 둘째 준호도 답장을 달았어요. 나도 들어와 있을게. 막내 지은이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나 야간 근무라 길게는 못 있지만 들어와 볼게.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애들끼리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카페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이 씁쓸했어요. 잠시 뒤 다인이 긴 글을 올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어머님 댁, 관리비, 병원비, 교통비까지 다 합치면 우리 집 생활비보다 더 많이 나가요.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이제부터는 세 남매가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 단어가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숙은 손에 쥔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선우가 답장을 보냈죠. 그래, 이번 참에 정리하자. 각자 얼마씩 부담할지. 준호가 조심스럽게 글을 올렸습니다. 나 요즘 공방도 안 좋아서 많이는 힘들어. 지은이도 비슷한 내용을 보냈어요. 나도 편의점 점장이라 야간 수당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다인이 다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힘들잖아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요. 어머님 집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전세 살아도 되잖아요. 영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내 집을 정리한다고요? 그럼 나는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40년을 살아온 그 집을 남편과 함께 마련했던 그 공간을 포기하라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우가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엄마도 계시니까 편하게 하기가 좀 그러네. 내가 좀 정리해서 말할게. 그 순간 영숙의 휴대폰 화면 상단에 알림이 떴습니다. 박선우님이 장영숙님을 대화방에서 내보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영숙은 화면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죠. 우리 집 큰아들이 내 친자식이 엄마를 가족 단톡방에서 쫓아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했고 주변에선 웃음소리와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영숙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이 나이에 우리 애들한테 단톡방에서 쫓겨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카페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택시를 타기는 아까웠어요. 애들이 택시비까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버스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영숙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나를 빼고 우리 애들이네.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얼마를 줄지, 나를 어디에 모실지, 내 앞에서는 웃으면서 뒤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고요가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슬리퍼를 벗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그렇게 울었습니다. 소파 위에 앉자마자 눈물은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단톡방 목록을 다시 확인했어요. 박신의 가족방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있었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쫓겨난 거였죠. 그때 둘째 준호에게서 개인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엄마 오늘 단톡. 그거 나도 좀 놀랐어. 형이 그냥 정리하려고 그랬나 봐.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답장을 쳤어요. 그래, 니들끼리 잘 얘기해라. 엄마는 괜찮다는 말이 너무도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잠시 뒤 막내 지은이에게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속상하셨죠? 나 야간 끝나고 주말에 갈게요. 영숙은 그 메시지를 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주말에 온다고 해도 이미 마음은 무너진 뒤였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죠. 아침에 해놓은 밥이 밥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국도 데우지 않고 그냥 찬 김치에 굳은 밥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맛은 느껴지지 않았죠. 밤이 깊어갈수록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가던 날 빚쟁이가 대문을 발로 차던 소리, 어린 선우가 아빠 언제 오냐고 묻던 얼굴, 준호가 사업한다며 도장 찍어달라던 서류, 지은이가 울면서 나도 대학 가고 싶다며 앉아있던 부엌 바닥. 그래도 나는 애들 앞에서 한 번도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는 말을 안 했는데 결국 나는 짐이 되어버렸네요. 영숙은 눈물을 닦으며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 한 권과 펜을 꺼냈어요.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는 것보단 한 번쯤은 내 속마음이라도 남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은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지은아, 아니면 내 자식들, 누구라도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어요. 내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건 마음 한구석에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니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 혼자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는 것. 집에는 빚, 독촉장이 쌓였고 장사 경험도 없는 내가 순댓국집을 인수하겠다고 한 건 미친 짓이었는지도 모른다는 것. 선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밤마다 순댓국에 당면을 더 넣어 양을 늘리며 장사하던 날들. 준호가 공방을 차리겠다고 찾아온 서류에 보증인 도장을 찍어줬다가 몰래 추가 대출까지 감수했던 밤들. 지은이가 대학 대신 바로 취업하겠다고 했을 때 입술을 깨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야 했던 그날.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밤은 이미 깊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하얀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어요. 봉투 겉면에 글씨를 썼습니다. 지금은 읽지 말 것. 언젠가 엄마가 없을 때. 영숙 봉투를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릎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마음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었죠.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짐이 되어버렸구나. 영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이틀 동안 엄마가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원래도 자주 연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지은은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엄마 집에 요즘 가봤어? 아니, 바빠서 왜? 그냥 괜히 불안해서. 나 오늘 낮에 잠들기 전에 잠깐 들렀다 올게 괜찮겠어? 너 밤새 일했잖아. 엄마 혼자 있는 거 생각하면 더 피곤해져. 지은은 전화를 끊고 엄마 집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엄마, 나야, 지은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바닥에 옆으로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지은은 다급히 뛰어가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미약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계시네요. 제발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우리 엄마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요. 나 지은이야, 엄마. 구급대원들이 도착해서 어머니를 들것에 옮기는 동안 지은의 시선은 식탁 위로 향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봉투를 집어들고 겉면을 읽었습니다. 지금은 읽지 말 것. 언젠가 엄마가 없을 때. 영숙. 지은은 손이 떨렸어요. 엄마가 없을 때라니. 엄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봉투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읽을 시간이 아니었죠. 살리고 보자. 무조건. 지은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구급대원이 엄마 상태를 체크하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얼마나 오래 쓰러져 계셨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이틀 동안 연락이 없어서 오늘 왔는데. 보호자분, 침착하세요. 지금 응급처치하고 있으니까요.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들한테 연락해야 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족 단톡방을 열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쫓겨난 그 단톡방이었죠. 지은은 개별적으로 형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선우가 먼저 받았습니다. 형,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구급차 타고 병원 가는 중이야. 뭐? 엄마가? 응, 형도 빨리 와. 준호한테도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다인한테도 연락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은은 대기실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서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네, 저요. 고비는 넘겼습니다. 고지혈증,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무리하신 것 같아요. 게다가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트레스, 그게 다 우리 때문이었죠. 당분간은 혼자 지내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은은 대기실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 속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잠시 후 선우와 다인이 도착했습니다. 준호도 뒤따라왔어요. 네 사람은 병실 밖 복도에서 마주 섰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와서 설명했어요. 어머님 상태는 안정되셨지만 당분간은 절대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모셔야 합니다. 그 말에 네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피했습니다.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모셔야 한다는 거잖아요. 다인이 곧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선우 씨, 우리 집 형편 아시잖아요. 아이 학원비에 대출에 제가 얼마나 뛰어다니는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엄마 모시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공방 월세도 밀리고 있고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되잖아. 지은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형,
언니 엄마가 왜 쓰러지셨는지 생각은 해봤어요? 그 단톡방, 그거 때문 아니에요? 다인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지은 씨, 그걸 나한테 탓하는 거야? 나도 솔직히 말한 것뿐이에요. 누가 봐도 우리만 너무 떠맡고 있었잖아요. 지은이 웃음 비슷한 걸 터뜨렸습니다. 솔직히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평생 떠맡은 게 뭐였는지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선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자. 우리도 힘들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거 고마운 거 맞지. 근데 그렇다고 우리 인생까지 다 바치라는 법은 없잖아. 그 말에 지은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형은 평생 엄마가 자기 인생을 얼마나 바친 줄 제대로 모르는구나. 형은 정말 모르시네요. 엄마가 형 때문에 뭘 했는지 무슨 소리야? 나중에 말할게요. 일단 엄마부터 깨어나셔야죠. 네 사람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지은이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져서 의사가 오늘은 보호자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고 했어요. 지은이 남기로 했습니다. 선우와 다인, 준호는 병원을 나갔죠. 지은은 엄마 집 열쇠를 들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식탁 위에 놓였던 그 봉투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엄마, 이거 지금 읽어도 될까요? 지은은 조심스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 한 장과 몽글몽글한 필체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은아, 아니면 내 자식들, 누구라도.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들이 거기 다 적혀 있었거든요. 선우가 고등학교 때 사고 낸 거, 그때 합의금으로 대출을 받았던 것, 준호 사업할 때 집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던 것, 지은이 대학 못 가게 된 것, 편지 끝부분에는 함께 들어있던 서류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게 건물 일부를 양도받은 서류였어요. 엄마는 그걸 니들이 진짜로 무너질 때 서로를 살리라고 남겨둔 마지막 밧줄이라고 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살펴봤어요. 정말로 엄마 명의로 된 건물 소유권 일부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붙잡고 싶은데 결국 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구나. 지은은 편지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엄마의 필체는 떨리는 손으로 쓴 듯 삐뚤빠뚤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또렷했어요. 니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 혼자 세상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집에는 빚 독촉장이 쌓였고 장사 경험도 없는 내가 순댓국집을 인수하겠다고 한 건 미친 짓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지은은 엄마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했어요. 새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빚까지 떠안고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서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안 하셨죠. 선우가 고등학교 때 사고 낸 거 기억하니? 그때 동네 언덕길에서 자전거 타던 아이를 선우가 친 건 아니지만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를 대신 잡아주려다 선우가 아이를 밀치는 모양새가 났지. 지은은 그때를 어렴풋이 기억했어요.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은 무슨 일인지 잘 몰랐지만 집안 분위기가 이상했던 건 기억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선우가 잘못했다고 난리였고 아이 부모는 합의금 없이는 고소하겠다고 했다. 나는 니들 아버지 이름 팔아서 대출을 더 받았고 그게 내가 평생 끌고 온 빚의 시작이었다. 그게 형 때문이었구나.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선우가 그 일을 잊고 살았으면 해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 하나 망칠 뻔했다는 말 차마 할 수 없더라.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조금 더 망가뜨리기로 했다. 엄마는 우리를 지키려고 자신을 희생하셨구나. 지은은 숨이 막혔어요. 준호 사업할 때도 나는 니들 집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 너희가 엄마 덕분에 산다는 말 듣기 싫어서 그냥 이번에도 또
잘 되겠지라고만 했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니들이 싸우는 그 집, 그리고 시장 가게는 다 같이 싸우라고 남겨둔 게 아니다. 니들 아버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가게 건물주가 찾아왔다. 자식이 외국으로 나가서 이 건물 신경 쓸 사람이 없으니 이 가게만큼은 나중에 내가 가져라 하고 양도 서류를 쓰자고 하더라. 지은은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정말로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선우에게도 준호에게도 지은이 너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돈 얘기 나오면 싸우는 게 가족이니까 엄마는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기 싫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서류를 준호에게 잠깐 맡겨두었다. 말은 이거 그냥 엄마 유언 같은 거다 했지만 사실은 언젠가 니들이 진짜로 무너질 때 서로를 살리라고 남겨둔 마지막 밧줄이다. 지은은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가 받았습니다. 오빠, 엄마가 준 거 그 서류 있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있어. 내일 병원에서 보자. 형이랑 언니도 불러 알겠어. 지은은 전화를 끊고 편지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된다면 그때는 이 서류를 팔아서 엄마를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라. 방 한 칸 있어도 괜찮다. 밥만 따뜻하면 나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번져갔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붙잡고 싶은데 결국 놓을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요. 지은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음 날 저녁 병원 근처 카페 한 구석에 선우, 다인, 준호, 지은이 마주 앉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지은이었어요. 형, 언니 엄마 편지 내가 읽었어. 지은은 조용히 편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다인이 먼저 반발했어요. 그건 원래 어머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엄마가 그걸 말할 기회를 가졌을 것 같아요? 단톡방에서 쫓겨난 사람인데요. 선우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어요. 준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양도 서류 위에 네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꽂혔어요. 가게 건물 일부를 엄마 명의로 넘긴 거였어. 엄마는 우리한테 싸우지 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이걸 숨겼던 거야. 선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엄마는 우리한테 한 번도 나 이런 거 있다고 말 안 한 거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엄마는 우리가 엄마 덕분에 산다는 말하는 순간 우리가 더 힘들어질까봐 차라리 평생 빚쟁이처럼 사는 걸 선택한 거야. 다인의 눈에도 처음으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달 힘들다고 징징거릴 때마다 어머님은 사실 가지고 있는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그게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 편지 읽으면 알아. 엄마는 끝까지 자기 인생이 우리 발목이 되는 게 싫었던 거야. 지은이 편지를 펼쳐서 중간 부분을 읽었습니다. 선우가 고등학교 때 사고 낸 거 기억하니? 그때 합의금으로 내가 대출을 받았고 그게 내가 평생 끌고 온 빚의 시작이었다. 선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나 때문에? 그게 나 때문이었어? 지은이 계속 읽었습니다. 선우가 그 일을 잊고 살았으면 해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사람 하나 망칠 뻔했다는 말 차마 할 수 없더라. 대신 나는 내 인생을 조금 더 망가뜨리기로 했다.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거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엄마를 단톡방에서 쫓아냈어. 다인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저도 정말 몰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신 줄. 준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이걸 우리한테 남겨주셨어.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서로를 살리라고. 선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팔면 엄마 요양병원비도 되고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겠네.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게 엄마가 바라는 게 아니야.
편지 끝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엄마가 너희한테 짐이 된다면 그때는 이 서류를 팔아서 엄마를 좋은 요양병원에 보내라. 방 한 칸 있어도 괜찮다. 밥만 따뜻하면 나는 어디서든 잘 살 수 있다. 네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한참 이어졌어요. 선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를 단톡방에서 쫓아내고 엄마 집을 정리하자고 하고 엄마 입장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 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엄마를 위해서.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어머님이 의식을 조금 찾으셨어요. 네 사람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병실 안 새하얀 시트 위에 누운 영숙은 가느다란 숨을 쉬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엄마, 나야 선우야. 영숙의 시선이 천천히 선우의 얼굴을 찾아갔습니다. 선우야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단톡방 그거 내가 잘못했어. 영숙의 눈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아니다. 니들이 힘들다는 거 나도 안다. 지은이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가 이제부터 엄마 짐 안 될게요. 아니야. 엄마가 우리 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기대고만 있었던 거지. 준호가 파일을 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이제 숨기지 말자. 영숙의 눈이 커졌어요. 그걸 어디서 엄마가 나한테 맡겼잖아. 언젠가 진짜 필요할 때 쓰라고. 그게 지금이야. 다인이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저도 어려운 집에서 살아와서 돈 얘기만 나오면 숨이 막혔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영숙은 내 남매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시장 골목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영숙 순댓국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안은 말끔하게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주방에는 젊은 직원이 불 앞을 지키고 있었고 가게 한켠 창가 자리에는 영숙을 위한 푹신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리 오세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 기다려요. 지은이 엄마를 부축해 의자에 앉혔어요. 준호는 계산대에 옆에서 수제 도마와 머그컵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형, 우리 공방 물건은 여기다. 이렇게 두자. 엄마 단골 손님들 10% 할인 이벤트 어때? 선우는 앞치마를 두르고 카드 단말기를 만지작거렸어요. 야, 카드 단말기는 내가 볼게. 이건 회사에서 하던 거랑 비슷해서 나는 이제 여기 겸직해야겠다. 다인은 벽에 붙은 안내문을 고쳐 붙이고 있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실손보험, 궁금하신 어르신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둘째 며느리 올림. 어머님, 이제는 제가 진짜로 쓸모 있는 며느리 해볼게요. 영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어요. 가게 한쪽에서 선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새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영숙 순댓국. 패밀리. 엄마, 우리 새로운 단톡방 만들었어요. 엄마 빼고는 아무도 못 나가는 방이에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방장, 장영숙으로 설정 완료. 준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 셋이 쫓겨나도 엄마는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다인도 글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단톡방에다 뭐든 편하게 시켜주세요. 택시비 말고 저희가 먼저 물어볼게요.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단톡방 알림을 천천히 눌러봤어요. 아이고, 이게 다 뭐냐? 나 같은 늙은이한테 아직도 이런 자리가 남아있네. 창밖에는 시장 골목 특유의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영숙은 핸드폰 자판을 어색하게 눌러 첫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방 다시 만든 김에 오늘은 순댓국.
말고 수육도 하자. 너희들 좋아하잖아. 잠시 후 화면 위에 동시에 웃음 이모티콘과 좋아요 이모티콘이 쏟아졌어요. 짐이 아니어도 누군가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나이에야 겨우 알겠네. 그렇게 단톡방에서 쫓겨난 어머니는 이제 가장 먼저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장의 편지에 담긴 평생의 희생과 사랑이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오늘의 사연 마음에 어떻게 닿았나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온기가 스며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새로운 사연이 도착하는 순간 가장 먼저 따뜻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에게도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끝나지 않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